자, 지난번 시간에 문성근 민주통합당 고문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때 좀 얘기를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오늘 좀 다시 모셨습니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고문 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좀 뭐 다른 얘기, 경선 룰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다가서 얘기를 좀 많이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4.12 총선도 이제 좀 지났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대선 준비로 다들 분주한데 민주통합당은 지금 이들 대선 주자 3인이 아주 서로 공세가 좀 날카로워요. 마치 여당을 상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 고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아주 흥미롭죠. 세 분이 다 장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판단을 해주실까 그게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쪽은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국민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12 총선에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의석수에서 밀렸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고서 이제 그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면 선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당 득표율에서는 같았고요. 특히 수도권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20대부터 40대 사이에서 소구력이 전혀 없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이분께서 국가관이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낡은 정치인이다라는 거를 들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대선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 가운데 가장 아픈 게 새누리당도 싫지만 그렇다고 민주통합당한테 정권을 맡기기는 너무 불안하다. 이 신뢰가 안 간다는 그런 지적이 제일 뼈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아프죠. 근데 이제 일단 저희도 조사해봤습니다. 총선 지나고 나서 어떤 점이 부족한가요? 그랬더니 일치 단결한다 해서 15%. 그다음에 위기 대응 능력에서 10% 정도 이렇게 새누리당이 밀립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새누리당 경우는 사실 느닷없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1인 독재 체제를 만들었죠. 근데 민주통합당은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의 과정에서 속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새로 지도부 뽑을 때는 그래서 새누리당과 선명하게 각을 세우고 힘있게 당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이해찬 후보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4.12 총선에 받은 질책을 토대로 이제 앞으로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강한 그런 어떤 리더십,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찬 후보를 선택을 한 건 좋은데 힘겹게 됐지 않습니까? 국민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원 대의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결정하는데 당신들이 뭐 합의했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출마를 나눈 것이고 선택은 어차피 국민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민 여론조사 경우는 이해찬 후보가 조금 앞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자면 당심과 민심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할까요? 그게 그 현명하게 결론이 났다 싶습니다. 오히려 민심이 당신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군요. 아니 그건 다 같이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대3 배분 비율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져 왔는데 그중에서도 대선까지 끌고 갈 만한 가장 중요한 쟁점, 또 문제가 될 만한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제 김종인 박사를 이제 영입을 하셨으니까요. 경제민주화는 여야가 공통입니다. 또 복지도 확대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됩니다. 다만 이제 국가 재정 상태를 봐서 어떤 형태로 규모를 어떻게 갈 것이냐를 논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큰 쟁점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핵심은 결국은 그 민주주의, 그다음에 남북 평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말고 제도민주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언론사의 파업 사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새누리가 전혀 해결할 의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다음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하나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평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평화는 실제로 돈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제 발전의 한계에 딱 부닥쳐 있어서 우리 경우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렇게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출입국으로 국가를 잡았고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통상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섬나라란 말이죠. 지금 미국의 10%, 일본의 6% 수출하고 중국의 26%랍니다. 근데 중국의
도로나 철도로 대여섯 시간이면 물건이 갈 수 있는데 예. 이걸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바다로 나르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연결해내기만 한다면 예. 우리 국가 경쟁력이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제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예.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돈과 기술이 있는데 그 임금 문제 때문에 노동 집약 산업은 다 사양화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은 아주 우수한 노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걸 확대해서 우리의 사양화된 산업의 공장 시설을 뜯어서 가서 노동 집약 산업으로 돈을 벌고 그걸로 이를테면 부산과 대구의 예. 그 공장들을 현대화하면 이중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이제 북한에 7,000조 원어치 지하자원이 깔려 있단 예. 말이죠. 이걸 2007년 14선언 때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지금 다만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금 예. 이 그 곤란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측면에서 이 남북 평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주 중요한 그 쟁점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박근혜 의원께서 이번에 이제 종북놀이를 벌였습니다. 그 보수 언론들과 함께 막 가다 보니까 뭐 국가관까지 이렇게 박근혜 의원도 숟가락을 얹어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스스로 굉장히 낡은 정치인이다. 이데올로기에 묶여있는 낡은 정치인이라는 것을 들켜버렸죠. 그러니까 이 점이 굉장히 그 논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예. 이제 어제 보도낸 게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한일 이제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MD로 하면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제와 전초전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 인수위원회에서. 군사 동맹이요? 한미일 동맹이죠. 그냥 군사 동맹이라고 군사는 안 넣고 예. 그 구조를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안 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한미일 동맹을 맺으면 자연스럽게 북중러 동맹이 그 전성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었는데 예. 지금 60년 지나서 지금 냉전 다 깨지고 우리가 중국의 경제 교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각을 세운다. 예. 어마어마한 합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찬성을 하더라고요. 대변인 성명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의원도 동의한다는 얘기죠. 이건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번영,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번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한 번에 다 네네네. 나왔는데 예. 어쨌든요 남북 관계가 잘 풀리고 또 어떤 제도적인 민주화, 뭐 언론사 파업 문제도 좀 잘 풀려야 궁극적으로는 우리 소득도 좋아지고 우리 삶의 질도 그럼요. 좋아지겠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서민들의 눈에는 당장에 이 가계비 문제,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새누리당이 이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을 데려오면서 네. 경제 민주화 부분에서 선점을 한 것은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아니, 민주통합당으로 선점이라고 얘기하는 예. 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고요. 민주통합당 쪽에서 늘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김종인 교수도 과거에 바깥에서, 정당권 바깥에서 늘 그걸 말씀을 하셔왔죠. 그러고 그것을 민주통합당이 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의원께서 그걸 받아들인 거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환영할 일인 것이고, 특히나 이제 제일 어떻게 보자면 가장 심각한 것이 일자리 문제인 예.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 못하고 또 혹시 결혼해도 육아비 때문에 애 못 낳고 뭐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또 실직 위험이 예. 있고 노후 보장 안 되고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 나갈 것이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예. 그걸 하는데 국가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일단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 정권 같이 남북 단절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파이를 키울 수 없다. 그렇죠. 예. 예, 예. 이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계속 해왔던 부분이긴 한데 일종의 퍼주기라는 그런 비판이 좀 있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시면서
그냥 민주당의 수권정당의 이렇게 모습을 얘기를 보여주죠. 하죠. 뭐 사업하면 선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우리 자영업으로 얘기하면 옷가게를 만들면 술집 하다 옷가게로 바꿉니다. 그러면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돈이 들어갑니다. 인테리어가 끝나면 옷을 걸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투자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예. 섬나라, 통상국가이면 섬나라. 일본이 왜 지난 세기에 우리를 침범했냐 이거예요. 육지국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 아닙니까? 섬나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육지국가인데 분단 때문에 섬나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내야 예. 우리가 커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5천만, 북한이 2,800만? 거기에 만주까지 합쳐서 우리가 적어도 1억 정도의 경제권을 만들어야 예. 거기다가 물류를 중국과 유럽까지 이어붙일 예. 때 우리가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보자면 이해합니다. 반공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요. 저희도 공산 세력의 탄압을 피해서 견디다 못해서 월남한 가족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땅도 다 뺏겼고요. 다 알죠. 그러나 그 감정은 감정인데 적어도 긴 안목에서 예.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며 우리 민족이 어떻게 평화롭게 살 것이냐. 예. 이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득이 앞에 있으니 지금 당장에 주판을 튕기기에 머물거나 또는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예. 터놓고 길게 보자 이런 말씀인 거죠. 박근혜 전 위원장이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박근혜 전 위원장이 대통령이 돼도 정권을 잡아도 남북관계는 좀 풀릴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께서도 실용을 말씀하셨고요. 예. 당선자 시절에 동교동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박지원 의원한테 들었는데요. 남북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쭉 얘기를 하시니까 옳습니다, 각하.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를 서너 번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절단났죠. 그것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 상당 부분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치 않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지 세력을 배반할 수 없어서 이렇게 끌려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박근혜 의원께서 그러신다면 지금 이 종북놀이 하는데 털푸덕 국가 얘기하고 예. 지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나오자마자 즉시 찬성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박근혜 전 위원장이 그리고 유신 독재의 딸이라고 하는 분이 지지율 1위예요. 이건 네, 부인할 그렇죠.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우매한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제 50%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상대가 없기 때문이죠. 이회창 후보께서도 국민의 정부 시절에 실질적인 대통령이셨죠. 예. 그랬는데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통합당 야권 진영의 후보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직 집중이 안 돼서 그렇죠. 이제 그 대선을 향해 가면은 결국 양 후보로 수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지율이는 그렇게 큰 건 아니다. 예. 야권은 계속 이제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유신 체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낡은 수법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글쎄 저는 유신에 대해서 그분께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역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좀 다른 접근을 하는데요. 유신 시절에 대해서 유신에 대해서 사과하라. 유신 때 당신은 뭐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다 잃으셨고요. 유신을 겪으셨습니다. 유신 때 그 대통령의 그 퍼스트 레이디를 하셨죠. 그때 그 시절이 그분께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지금의 박근혜 의원을 형성했는가 그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자가 연기인을 분석할 때, 연기할 사람을 분석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분 경우에는 유신은 역사가 평가한다. 또 5.16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얘기인즉슨 아버지는 이미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근데 이 역사적인 인물과 객관적인 거리를 못 갖는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단점이 있죠. 예. 모택동도 7대3으로 등소평이 평가했거든요. 다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럼 이걸 평가를 하면서 장점은 이어받고 단점은 반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일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정신적으로 보자면 심리학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관을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어법에서 아주 예. 짤막한 아주 모호한 말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로 잠깐 얘기하고 마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보자면 독재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안을 보고 받고 뭐 신문도 보고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하면 이게 최종이어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말해놓고 대화를 안 해요. 지금 황교안 대표도 예. 박근혜 의원을 만나질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국민 참여 경선에 대해서 여야 단독 회담을 하자. 원포인트 회담을 하자고도 얘기했고 이걸 어떻게든 법제화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현행제도로 간다. 한마디 대화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심성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형성이 됨으로 해서 그것이 지금의 그 박근혜 의원을 만들어낸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야말로 지금 SNS 시대에 이렇게 소통이 활발하고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것인가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박근혜 전 위원장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 이제 일체화됐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다 거죠. 하더라도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체제처럼 다시 뭐 군사 독재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국회를 억압한다든지 인권을 탄압한다든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전 이명박 정부는 하고 있죠. 뭐 인권 탄압도 하고 있는 거고요. 언론 탄압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다만 고문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박근혜 의원도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이제 와서 100며칠이 지난 다음에 해고 사태가 안타깝다. 노사가 잘 협의하기 바란다. 이게 지금 MBC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그 수준의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문제를 그러니까 국정을 지금과 같은 소통의 시대에 예.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분이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소통 얘기하면요. 네. 안철수 교수도 어찌 보면 소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렇게 자꾸만 얘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국민의 기대에 침묵으로 계속 일관하니 그것도 일종의 불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젊은이들과 늘 소통하시고 용기를 예. 주고 그렇게 해 오셨죠. 근데 그분 생을 놓고 그 결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깊으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월요일에 그 국민 경선과 그다음에 대선 후에 정당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는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예. 이런 계획 하에 지금 민주통합당은 움직이니까 이걸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고민을 하고 계신 거라. 예. 그리고 이제 결단을 굉장히 오래 미룰 수는 없으실 테니까 뭔가 말씀을 하시겠죠. 이해찬 대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한 나라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니까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은 좀 일찍 나오셔서 검증을 좀 받으셔야 국민이 또 불행한 대통령을 뽑는 일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 시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사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만큼 늦어지고 있는 게 처음이죠.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겠죠. 예. 어제 문재인 고문이 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제 종북주의 얘기를 좀 하셨어요. 물론 종북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색깔론이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만약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안 된다라는 이제 완곡한 표현을 좀 쓰셨어요. 문재인 고문이 이 종북주의를 바라보는 생각은 뭘까요? 그걸 뭐 문재인 고문한테 여쭤보셔야죠. 주변에서 많이 뵀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종북이라는 게 북을 따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야말로 지금 그 냉전이 끝나고 그다음에 그 체제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도 이미 끝나서 어떻게 보자면 자본주의가 지금 막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 종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거고 그야말로 퇴출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종북 놀이를 하면서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손학규, 다 종북이라고 그래버리니 예. 이렇게 해서야 이게 국민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종북인 사람이 정말 아주 그야말로 손톱만큼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리어 퇴출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남북의 변화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고민하는 사람들까지 다 종북이라고 몰아치면 그게 바로 수구고 퇴행적인 사고죠. 예. 잠시 좀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 특히 유럽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즉 다음 정권, 다음 대선에서의 최대 이슈는 역시 경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종북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경제 얘기를 좀 갔는데 다시 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권 연대 가능성이요. 지금 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연대하지 않고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합진보당에 그게 이제 당내 경선에 부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의원 자격에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이 당내 수습을 빠르게 제대로 해내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은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정리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연대 원칙에는 유권자 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간의 연대라는 것은 정당의 문제고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또는 기대하는 정당들을 보면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통합진보당이 잘 정리를 해낸다면 당대당 그 연대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넓게 유권자가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정리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잘 정리한다는 거는 당대표가 누가 되는가에도 지금 달려있는 건가요? 글쎄, 그거는 그러니까 그 경선 부정에 대해서 제명을 결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그게 핵심인 거겠죠. 박지원 원내대표는 강기갑 비대위원장이 되지가 않으면 야권 연대는 힘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후보를 놓고 이렇게 그건 정말 내정 간섭이죠. 내당 간섭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내당 간섭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좀 편하게 민주통합당, 어쨌든 야권 연대의 한 상대인데요. 이 통합진보당이 너무 편하게 통합진보당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총선 경우에 연대를 할 때도요. 그 정책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는 건 빼놨습니다. 그러고 합의할 수 있는 사안만 합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조구 연대인 거죠. 합의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대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연대의 걸림돌인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제명 문제요. 차라리 새누리당과 같이 합쳐서 국회에서 제명시키는 방안. 그래서 속전속결로 가서 야권 연대를 빨리 만드는 방안. 그거는 불가능한 건가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 자체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명부 유출로 해서 당선된 분도 계시고요. 경선을 통과한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당내 부정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 자격의 의무는 똑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상임고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